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교찬입니다. 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이 벌써 100회째 주제가 됐습니다. 저는 주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가 이 근대 시민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을지 주로 이런 주제를 좀 다뤘었는데요.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0회째가 됐습니다. 이번 100회째 주제에서는 최초의 근대인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프랑스의 미셸 드 몽테뉴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하는지, 아, 제가 몽테뉴, 그 다음에 앞서서 많이 다뤘었던 피터 드러커, 이 두 분을 좀 특히 존경을 하는 그런 편인데, 왜 미셸 드 몽테뉴를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 주제를 그 이유를 알라고 하시면은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에세라고 하는 몽테뉴의 그 주저 이것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런저런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 몽테뉴의 에세를 좀 다뤄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기본적으로 몽테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테뉴는 고향이 태어나는 곳이 이제 보르도 지방입니다. 아, 프랑스의 남서쪽이죠. 그쪽에 있는 그 도시 보르도 이 지역은 와인이 많이 생산이 되는 와인의 그 유명한 산지죠. 그런데 이제 몽테뉴가 태어난 1533년보다 한 100년쯤 전에는 이 지역이 사실은 영국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프랑스한테 이 영토가 아, 프랑스 쪽으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프랑스의 다른 지역과는 문화적으로나 뭐 이제 종교적으로 이 구교와 신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프랑스 북부 쪽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크고 해서 긴장감이 큰 곳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테뉴 집안은 혈통 귀족은 아니고 몽테뉴의 그 증조부 때 증조부가 이제 이 장사를 크게 해가지고 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영지를 장만을 하고 거기에 이제 몽테뉴 성 이거를 이제 산 거죠. 그래서 몽테뉴는 혈통 귀족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제 대검 귀족이라고 그러죠.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식의 그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귀족이 된. 그래서 몽테뉴의 아버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어떤 이 분쟁, 이쪽에 그 이탈리아 원정 전쟁에 이제 여러 차례 참여를 했던 아주 활달한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어떤 영토 분쟁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정벌을 뭐 여러 번 했지만 거기서 무슨 영토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르네상스의 그 문화 이걸 익히게 됐죠. 프랑스가 과학이라든지 정치, 뭐 철학, 교육 그리고 상류 사회 사람들의 그 예의라든지 예절 이런 놀라운 그 르네상스의 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 몽테뉴의 아버지 세대 그쪽에서 전해졌던 그 수많은 이런 지식들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몽테뉴 세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습득을 하고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좀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안목 이런 것이 한 단계 이렇게 성숙이 됐던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몽테뉴의 아버지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아들 그 교육을 아마도 이탈리아 원정을 하면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몽테뉴가 태어나자마자 그 영지 내 농가에 이렇게 주어가지고 몽테뉴를 소작농 집에 말하자면 여기 보내서 젖을 뗄 때까지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 평민들의 삶을
익혀라 이런 거죠.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은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와서는 이제 어머니가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 독일에서 가정교사가 영입이 됐는데 어떤 박사,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그런 박사를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로 프랑스 말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그 페루어로 그 방언 이거를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오로지 라틴어로 이 통화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엄마가 몽뚜니한테 얘기를 하려 하더라도 반드시 꼭 필요한 라틴어를 좀 익혀가지고 어, 대화를 하게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6살쯤 됐을 때는 몽뚜니가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학교에 라틴어 선생님보다도 더 모국어처럼 그렇게 이 라틴어를 잘 했다 그럽니다. 당신은 모든 학문적인 언어가 바로 라틴어이기 때문에 책도 라틴어로 다 돼 있고 그리고 학자들이 어떤 저술을 큰 저술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거의가 현지 모국어보다는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몽테뉴는 어떤 학문적인 그런 소양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아, 갖추게 되었고 이것이 아마도 나중에 몽테뉴가 그 수백 년 동안 이 후세 사람들한테 정말 교훈이 되는 그런 그 훌륭한 저술 이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이 에세는 라틴어로 쓴 책은 아니에요. 몽테뉴가 또 이상하게도 나중에 이 프랑스 말로 그걸 써서 이것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 이 당시에 그 몽테뉴 아버지의 그 실험 이거는 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몽테뉴는 어렸을 때 그런 그 실험의 결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그 저술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마치 같은 시대 사람인 것처럼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웠다. 그런 아이디어가 몽테뉴한테 전부 녹아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몽테뉴가 아,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당선인 시절에 그 한국인이 좀 더 근대 정신에 가깝게 하려면은 글로벌 언어인 영어. 이 영어는 영국의 언어라든지 또는 미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글로벌 언어죠. 세계에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로벌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영어가 대부분 예, 대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뒤늦게 별도의 그 사교육비 이런 걸 들여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아주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시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당선인 시절에 그 몰입교육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아주 이른 나이에 이 영어를 체화를 시켜주자, 어학 능력을 길러주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뭐 아시다시피 거센 그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아예 뭐 말도 못 꺼내고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계획이 수년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그 과정상에서.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뭐 한국의 중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그쯤 됐을 나이에 벌써 원어로 서양의 고전 같은 거를 번역본이 아닌 원어로 이렇게 줄줄줄 다 읽을 수가 있고 세계 선진국 사람들하고 글로벌한 그런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근대 문명 이거를 우리가 체화하고 더 선진국이 이 근대 국가, 근대 공화국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무기를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온갖 반대하는 이유는 많았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근대 정신, 우리가 근대 쪽으로 자꾸 나가고 하는 이거를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정서가 많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쪽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민족주의 정서죠. 민족주의 정서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에세이를 보면은 정말 그 속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러면 개인이 무엇일까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그 단어긴 하지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중요한 사안이나 아, 이 정치적으로 큰 변곡점이라든지 중요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비평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반대말은 때죠, 때.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때의 어떤 우두머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면은 글로 무조건 하고 몰려다니고 무슨 쥐떼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반대죠. 그래서 에세라고 하는 것은 뭐를 시도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에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세는 그때까지 그야말로 시도가 되지 않았었던 형식의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세계를 세밀하게 관찰을 하는 글. 그리고 이 생각을 뭐 꾸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생각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쓰는 그런 특유의 아주 솔직한 이 작품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이거 너무 솔직해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을 읽다 보면은 마치 내 얘기를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대에 이것이 나오자마자 곧, 좀,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집에 이 책을 하나 두고 응접실에 이렇게 떡하니 놓여 있어가지고 수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애독서가 된 것이죠. 근대의 정신, 뭐 근대인이라고 하면은 중세 봉건 시대를 청산을 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봉건 국가, 이 종교에 그냥 얽매여 있어가지고 아, 아직까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청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절대 왕정이 붕괴가 되고 아, 법치주의를 만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권의 어떤 보장, 의회 정치,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통치기구를 갖춘 그런 국가, 이런 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하고 그 국가를 만든 사람들을 근대인, 근대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화국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그 선결 조건이 바로 계몽된 개인이라고 하는 그 시민이 크리티컬 매스로서 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 이런 개인이 없으면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 이제 일종의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 하면은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전체주의 국가. 그래서 조금 거칠게 정의를 하자면은 몽테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 개인들이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에세이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산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떼지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나름대로의 행복을 어떻게 구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아, 깨달으면서 개인을 거기서 이제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자유의 공화국, 근대 국가예요. 근데 이것이 평탄하게 이 전 세계를 이 자리 잡는, 그래서 근대 국가가 쭉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 역사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이에 이제 나중에 또 뭐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대 국가가 생겨났는데 그 반작용이다. 그런 흐름이 싫은 거죠. 이런 흐름을 역행하기 위해서 개인을 오히려 때의 논리로 어, 복고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좀 타락시키는 그런 흐름이 결국은 마르크스 사회주의,
그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전체주의, 뭐 히틀러의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그 도도한 근대 국가를 만드는 이 자유의 이 정신, 그거를 단절을 하고 다시 때의 논리로 타락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행하는 이런 논리, 이것이 오늘날 역사의 그 두 커다란 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몽테뉴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이 에세를 썼다. 그런데 이제 그 쓰는 방법론이 좀 특이해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주로 나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최소한 살아가는 존재로서 나를 갖다가 탐구를 한다 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사실은 자기 자서전을 쓴다라든지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걸 꾸며서 좀 자기의 그 치부는 다 빼놓고 좋은 점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몽테뉴는 그러지 않고 아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쓰기로 서두에서 작성을, 이 서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을 때가 아닌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식을 하는 모습, 그리고 당연히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짓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라는 그 깨달음, 이것이 에서를 이 관통을 하고 있죠. 그 결과 몽테뉴가 인생에 대해서 내놓은 결론은 가장 아름답게 사는 그 생활이라 하는 것은 어, 평범하고 인간적인 삶을 질서정연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몽테뉴가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씩 인용을 하자면은 인간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공허하고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일정 불변의 어떤 판단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양성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그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집산주의, 기계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인간미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심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물질적인 법칙, 경제 법칙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기계론적으로 싸잡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몽테뉴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자유를 협의로 정의를 한다라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강압이 없는 상태, 속박되지 않은 이런 상태 아닙니까? 법을 어겨가지고 뭐 감옥에 간다라든지 하면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죠. 그래서 몽테뉴가 지향하는 그 삶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차분하고 온건한 이런 것을 추구하고 반대로 극단적이거나 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오늘날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 감히 나설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쌍욕을 하고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이 극단적이다, 괴상한 짓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순리대로 사는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몽테뉴가 추구하는 이 행복한 개인이 살아야 할 그런 그 인생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몽테뉴는 이 20년이라고 하는 그 저술 기간, 이거에 이제 필요한 자기 나름대로의 조용한 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몽테뉴의 저택에 보면 탑이 이렇게 서양 성체, 샤또죠, 샤또. 몽테뉴의 그 성에 보면은 저택에 그 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탑을 개조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 방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종의 서재죠. 그래서 그 서재에서 이제 혼자
글도 쓰고 그 뚫어져 있는 창에서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쪽 창을 내다보면 그 자기의 집안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서재방에 그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꾀세제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래 놓고 에포케라고 하는 또 이 주조를 해가지고 에포케 결정을 나는 결정을 미룬다. 나는 결정을 쉽사리 하지 않겠다. 이 필연적인 비평의식이에요. 필연주의의 그 회의주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거를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생각을 안 했다는 그런 결과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때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기로 돼 있는 앞장선 쥐가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생각을 깊이 안 하면은 그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포케 판단을 보류한다라고 하는 필연주의의 그 사상 이거를 갖다가 명판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그럽니다. 저도 몽테뉴의 이 명패 이것이 좀 본받을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서 이걸 명패를 하나 만들어서 어, 저도 이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지식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장이 있어요. 그 에세이의 마지막 장.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본다. 이성으로도 모자랄 때는 경험을 사용한다. 이 경험, 이것은 변변찮고 품위가 덜한 방법이다. 이성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리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주는 어떠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걸 경멸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성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경험, 이거를 아주 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관념론자, 오늘날 관념론적인 그 독단론자, 이런 사람들이 쉽게 진리라고 고집을 하면서 사람들의 본성을 역행하고 이성론적인 그런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몽테뉴의 에세에서 좀 배워야 되겠죠.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 과연 16세기의 몽테뉴만큼이나 근대 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을 해본다라면 그 대답은 글쎄요 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어느 선배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CEO로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죠. 자신이 젊었을 때 업무상에 접했던 미국, 선진국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자기도 젊었겠지만 파견돼 왔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친구의 학벌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보다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젊은이한테 꼼짝도 못하나 하는 의문을 가진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저력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 저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고민을 하는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숨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단숨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 다시 말해서 판단을 위한 기본 바탕이 그 사람은 돼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근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습속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고민할 바가 없는 것인데 저의 그 선배님 그분은 그야말로 제가 존경하는 품이 있고 점잖고 그리고 학식도 훌륭한 그런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서양에서 파견되어 왔는 그런 학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젊은이한테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서양을 이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몽테뉴가 얘기하는 이 근대 정신, 이거에 있어서 절대 부족하다. 이거를 어떻게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하루바삐 이 토대를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 이 상당히 그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